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 22일에 처음 봤던 열매국어학원 2월 월간 테스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30번까지 다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해설 강의 시작하고 여러분들 해설 강의 보시면서 오답 확인해 주신 다음에 혹시나 이해 안 가신 점이나 아니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해설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해설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보면 네, 화법과 작문이었죠.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는데 한번 1번부터 보시면 가의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하십니다. 네, 그럼 답은 4번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언급하고 있다는데 일단 최 대표는 거부감 언급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부감에 대한 이야기가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어떤 거부감이냐면 동물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찾아볼 수 있었던 건 이 앞 페이지에 최 대표의 말을 한번 보면 최 대표는 지금 물론 여기 이 부분부터 보시면요. 물론 저도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불법 유기 동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이 입양되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대표는 이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생각한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버려졌던 동물에 대해서 다시 입양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물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번 가에서 김 과장과 최 대표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의견이었는데 이걸로 적절한 거 답은 2번이었죠.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두 개 다 김 과장과 최 대표가 둘 다 동의하고 있었고요. 네, 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다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좀 사람들의 인식 개선,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부터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둘의 차이점이었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3번에 가를 참고하여 세운 장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대담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입양 자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입양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었습니다. 미음이 주어와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안락사 시키고로 고친다라는 건데 일단 시키고면 피동사동 표현 중에 사동 표현이거든요. 한번 사동 표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피동사동 표현 같이 한번 봐보면 네, 밑에 적으시면요. 피동사동 표현인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피동 표현부터 보시면 피동 표현이란 것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동 표현 어떻게 실현될 수 있냐면 뭐뭐 되다를 붙이거나 아니면 피동 정리사 이히 리 기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표현을 피동 표현을 바꾸면 이 도둑을이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도둑이. 그 다음에 이 경찰이라는 주어는 부사어로 되고요. 그래서 경찰에게. 이 잡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피동전미사 히를 추가해서 잡히었다. 이런 식으로 도둑이 다른 주체, 경찰에 의해
잡힘을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동표현은 뭐냐면 주어가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냐면 뭐뭐게 하다를 붙이거나 아니면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 추를 붙이시네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승훈이가 책을 읽는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때 승훈이가 라는 표현은 부사어가 됩니다. 승훈이에게 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책을 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목적을 갖고 오고요. 이 읽는다 같은 표현은 피동전미사가 붙어서 읽힌다. 근데 여기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의 주어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승훈이에게 책을 읽힌다. 이때 승훈이는 주어가 선생님의 주어는 지금 남이라는 승훈이에게 책을 읽는 독서를 시키는 거죠. 네, 이거를 사동표현이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락사 하고 있다를 안락사 시키고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시키는 사동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많은 동물들이 예상과 공간의 부족으로 안락사 하고 있다 하거든요. 일단 안락사 하고란 표현은 확실하게 틀렸죠. 동물들이 안락사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동물들이 또 어떤 대상에게 그러면 동작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락사를 하고 있다.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었죠. 오히려 지금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안락사 시키고가 아니라 안락사를 당하고 혹은 안락사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4번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여러분들 피동과 사동표현 한번 나오실 때 한번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학습지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답은 5번에 4번이었죠. 리을을 활용할 때 활용이란 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활용이란 건 꼭 기억해 두랬죠. 활용이라는 것은 죄송해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활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활용이란 것은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거였거든요. 이 용언이 왜 형태가 변하냐? 용언이란 건 가변어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언, 동사, 형용사 애들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자유자재로 형태 변하는 것을 활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활용될 때 갈고 간이 갑니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항상 표음주의를 나타내는구나. 근데 표음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보시면 발음 나온 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다라는 표현이 활용될 때마다 얘네들은 발음 나는 대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태가 변한다는데 이 또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리을이 줄어지는,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갈고 같은 경우에는 갈고는 리을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얘는 표음주를 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고라는 예외 하나 때문에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네, 6번부터 7번은 품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품사에서도 관형어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자료부터 보시면 관형어라는 것은 체언 앞에서 그 뜻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체언에다가 관형급사 의를 붙인 거. 그다음 니은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 그다음 디귿은 관형사 이 자체가 관형어가 된 거. 이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하고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보시면 대화 1과 대화 2를 참고하여 밑줄 친 단어 중 모든과 성격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답은 2번이었죠. 맨 같은 경우에는 부사입니다. 근데 얘는 왜 부사, 이 맨은 관형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부사로 쓰인 걸 알 수 있었냐면, 만약에 맨이 관형사라면 뒤에 있는 소나무를 꾸며줘야 되겠죠. 왜냐면 소나무가 체언이니까. 근데 맨은 소나무를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산에는 맨 소나무뿐이다 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맨이 관형사처럼 쓰였다면 맨 소나무다라는 건데, 맨 소나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맨이란 것은 관형사로 쓸 때는 더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때 관형사로 쓰이거든요. 맨 꼭대기 할 때는 이때, 이 꼭대기에서 더할 수 없는 정도다 해가지고 맨 꼭대기는 꼭대기로 꾸며주는 관형사로 쓰이지만, 맨이 부사로 쓸 때는 온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 산에는 맨 온통 소나무뿐이다 해가지고, 맨이란 것은 지금 뒤에는 소나무를 꾸며주지 않고 부사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1번부터 보시면 나는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다. 네, 건이란 것은 의존명사였죠. 의존명사 꾸며주는 한, 건을 꾸며주는 한, 그 다음에 무슨, 일단, 다른, 다 관형사, 관형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관형사, 관형어에 대한 문제인데 답은 1번이었죠.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A에서 관역동사 의가 생각되면 문장의 원래 의미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서 의를 생략하더라도 엄마의가 엄마가 되는 건데, 이거 뭐 달라진 게 아니죠. 엄마의 미역국이랑 엄마 미역국 다 같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미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8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라는 건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게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주의하실 게 바로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사로도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수사랑 수관형사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수관형사로만 쓰여라 라는 거였죠. 이 수관형사의 특징이 뭐냐면 관형사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죠. 그래서 이 수관형사는 뒤에 체언이 와야 되고, 수사는 얜 체언이죠. 그래서 이 체언은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냐 수관형사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체언이 있느냐 조사가 있느냐, 이런 이 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보기 2의 첫 번째 예시부터 보시면 연필 하나를 꺼냈다 합니다. 네, 늘은 목적격 조사죠. 그 때문에 조사와 같이 결합한 하나는 체언이고요. 체언 수사, 죄송해요. 수사로 할게요. 수사, 체언입니다. 당연히 하나는 틀렸죠. 2번 둘째 주인데 여기서 준하는 것은 의존명사입니다. 근데 이 둘째라는 게 여기선 수관형사로 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심화돼서 봐야 될 게, 이게 과연 둘째가 수관형사로만 쓰이냐는 건데 그건 또 아니었죠. 어떻게 쓰시면 수사도 가능했거든요. 예시를 든 게 그랬죠. 장수를 위해서는 첫째가 운동이고 둘째가 습관이다 할 때 이 가가 조사죠. 그럴 때 이때는 수사, 체언으로 썼습니다. 둘째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둘째는 수사도 가능하고 수관형사로도 가능한데, 이 예시에서만 수관형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수관형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번 학기에 책 3권을 사는 게 읽는 게 내 목표야 했는데, 권이란 건 의존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얘는 새는 관형사,
씻고일 수 있고요. 근데 이 새라는 수관용사는 과연 수사가 되냐 이런 건데 뭐 새가 아니면 새이 아니면 새를 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수관용사로 쓸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6명이나 이 일의 자원에서 정말 기쁘다. 이 명이란 것도 의존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섯은 앞에 있는 수관형사거든요. 근데 이 여섯 역시 여섯이 왔다 할 때 이때 이는 조사죠. 그래서 이때 여섯은 수사, 체언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네, 이거는 빠르게 선지 쭉 보시면 답은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거였는데 답은 4번이었죠. 독립은 001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상호동화이다 라는 건데 독립 보시면 독립은 먼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죠. 리을이 리은으로 되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음화가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청, 청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 변하는 상호동화였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동해 받침, 그 다음에 립의 초성 바뀌었기 때문에 001100 맞았고요. 1번부터 보시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종로 이렇게 바뀌죠. 얘는 역행동화가 아니라 순행동화였었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같은 경우에는 진리 얘는 역행동화는 맞았는데 대신 이 숫자가 틀렸죠. 얘는 001000 칼날 역시 칼날 리에도 숫자가 틀렸죠. 001000 순행동화는 맞았고요. 이렇게 변하니까 담력 역시 담력 얘도 역시 순행동화가 틀렸고 숫자는 맞았죠. 그래서 9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마지막 문법 문제였죠. 형태소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0번의 답은 5번이었죠. 놀았다 같은 경우에는 놀다라는 어간에다가 아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가 왔고요. 그 다음에 다라는 종결 어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총 3개의 형태소였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 이거는 이제 제가 언제나 얘기했던 예술 지문의 회화 얘기 있었는데, 이 사진과 회화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예술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예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예술 지문, 독서 예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회화가 왜 갑자기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이게 점차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왔느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전까지 르네상스 이럴 때까지는 이제 그림이란 것은 대상을 똑같이 그린 거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진기가 발명되니까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정말 그 모습을 똑같이 찰칵하고 찍어내는 사진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정말 사진이 그보다 더 대단하니까 그래서 이게 점차 그림에 대한 이게 점차 좀 중요도가 낮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인상주의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입체파가 등장한 건데 이 둘 학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제가 이번 2월 월간 테스트 추가한 거는 여러분들 꼭 이 지문만큼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같이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부터 13번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 넘겨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언제나 이렇게 연도 나오면 꼭 중요 체크를 했죠.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랑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대상에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제한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인상주의에서도 바로 모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모네는 고유한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그래서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다음 문단. 모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나오는데,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빛에 의해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내었다. 그에 따라 그림에 거친 붓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를 찍어낸 바른 듯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고 색채 효과가 형태의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기법, 그러니까 모네의 기법이죠. 이런 기법은 그가 사실적 묘사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근데 언제나 제가 독해할 때 그러나 다음 부분 꼭 조심하시랬죠. 그러나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거.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왜 생겨났냐면 처음에 모네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 그림은 인상주의야 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 모네가 이제 그림전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모네 그림 보고 이게 뭔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됐다 해요.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게 돼서 좀 원래는 모네 그림을 깎아내려고 좀 비판하려고 비하하기 위해서 인상을 찌끄리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좀 인상주의라고 불렸는데 모네가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인상주의다라고 얘기했다 하래요. 자, 그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였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자는 회화에는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 둘은 서로 도와야 되는데 모네가 가진 것은 눈뿐이다 라고 말하며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회화란 지각하는 세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낸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 그러니까 세자는 좀 더 나아가서 모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렸잖아. 근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그릴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자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을 믿었고 두 눈으로 보는 세계가 본울의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고 했다.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고 이는 한 폭의 그림 위에 표현하였다. 또한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 대상의 선택과 대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선호하였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세자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되돌아했다. 이를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했고 윤곽선을 강조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 대상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의 화풍은 이러한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파 애들한테 영향을 준 게 바로 이런 거죠. 형태를 단순화하고 윤곽선을 강조해서 본질을 표현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보시면 11번부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네, 답은 4번이었죠. 모네는 대상의 고유한 색 표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유한 색이 없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모네, 나는 세잔의 그림인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와 나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 통해 사실적인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틀렸죠. 완전히 벗어났다 평가는 가, 모네는 받지 못했습니다. 모네는 오히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네, 세잔의 화풍을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유를 적절한 거인데 보기 보시면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단순화한 후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화폭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한 폭 위에 담아내려 했다는 건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기억 그거였죠. 기억을 왜 했냐면 형태를 단순화하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했고 윤곽성을 강조해서 존재감을 부각하였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을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형태가 단순하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답은 그래서 1번이었죠.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번부터 18번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특히 마르크스가 아니라 보드리아르가 말한 소비는 뭐냐면, 너네들이 진짜 구매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물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주는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좀 의미가 너희들의 소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예시를 들 때 그런 예시를 들거든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이제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이 유행이었어요. 노스페이스 패딩이 이제 뭐 700짜리가 있고, 800짜리가 있고, 뭐 히말라야 이런 게 있는데, 따뜻하긴 히말라야가 정말 따뜻한 애다. 따뜻한데, 근데 그거를 히말라야를 입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뭐, 이제 자기가 잘 나간다. 자기가 학교에 좀 무서운 친구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무서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히말라야 입었고 히말라야 정말 우리나라 너무 춥고 우리나라 그때 겨울이 너무 추워서 히말라야 입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 무서운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여전히 히말라야가 사회적 지위, 무서움의 사회적 지위를 주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무서움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면 히말라야 입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이유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지위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 욕구도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대중매체. 대중매체 역시 우리한테 소비를 이제 강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대중매체가 이걸 구매하라 하네? 그러면 좀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광고 모델.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광고 모델이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BTS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뭐 광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BTS가 광고하는 물건의 기능에 대해 집중이 아니라 BTS가 광고하는 물건. 그래서 BTS에 조금 더 집중한다. 이게 이제 대중매체가 주는 소비의 강제성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보드리아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번 문제 내비게이션 천천히 잡아볼게요. 14번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업과 니은의 주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것이랍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에 해당하고요. 니은은 보드리아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기업가 1, 2번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첫 번째 문단이죠. 1문단을 읽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 4, 5는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읽으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A의 내용을 이해하는 적절히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A 읽고 푸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16번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데 이런 문제는 제가 언제나 너무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조심하시라 했었죠. 네,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 아닙니다. 본문 내용과의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디귿과 관련이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 지금 당연히 디귿이 A 다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이죠. 다섯 번째 문단 읽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7번 윗글의 보드리아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이거는 보드리아의 내용 전체적으로 다 읽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8번은 어휘 문제죠. 혹시나 아직도 어휘 문제를 본문 다 읽고 푸시거나 아니면 본문 읽으시면서 푼다면 네, 그거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휘 문제는 꼭 본문 읽기 전에 푸세요. 그다음에 언제나 제가 매 월간 테스트마다 독서 문제를 추가하면 꼭 독서 문제 하나만큼, 최소 하나만큼 어휘 문제를 추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14번부터 18번 지문이 아무리 어려웠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셨더라도 18번 문제만큼은 풀고 가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18번 문제는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꼭 풀고 확실하게 맞추시고 가셔야 되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혹시나 18번 문제를 넘어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18번 문제 어휘 문제인데 빨리 안 풀었네. 내가 아무리 14번부터 18번 어렵다고 넘어갔는데 18번 안 풀었네.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앞으로 어휘 문제가 독서 지문에 나온다면 그 독서 지문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18번 같은 어휘 문제 같은 거는 쉬우니까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본문 읽기 전에 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한번 보시면 A 보시면 A가 어딨니? 네, 대상으로서 기호가 진이는 이란 거 합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기호가 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가장 가까운 것은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혹시나 어휘 문제 틀리셨다면 꼭 어휘 개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말씀드리지만 어휘 공부는 따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따로 시간 내서 어휘 공부하시는 게 너무 정말 좋지만 만약에 시간 부족으로 그렇지 못하신다면 틈틈이 여러분들 독서 지문 읽으시면서 나 이 단어 모르네? 이 단어 조금 헷갈리네? 그런 것을 매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단어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다 바꿔보셔서 안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안다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보세요. 지각한다. 이런 식으로 지각한다를 안다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지각한다는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각한다를 안다라는 표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각한다는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단어는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것도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했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했던 건 얘네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정말 잘하신 건데 만약에 이해 안 되셨다면 옆에 쓰세요. 교환가치가 뭘 결정하냐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대요. 네, 여러분들 교환 가치랑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랑 시장 가치가 분명히 본문에 힌트를 줄 거거든요. 한번 더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가 뭐야? 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바로 나오죠. 사용 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얘기하고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를 얘기하는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바로 말을 바꿔보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뭘로? 교환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 근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대요.
수요와 공급은 시장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교환 가치, 시장 거래, 수요와 공급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 시장 거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유용성은 고정적이랍니다. 이 유용성이란 거는 실용성, 그러니까 얘는 기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능과 관련된 얘기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사용 가치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사용 가치가 기능적 가치고 이 기능적 가치가 유용성이다. 이걸 좀 파악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용 가치, 기능적 가치, 유용성은 다 고정돼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 시장 거래,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은 말이고, 얘네 결국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유용성은 기능이니까 얘는 사용 가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용 가치는 고정적이라는 거고 수요와 공급은 바로 시장 거래. 다른 말로는 교환 가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사용 가치는 고정적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교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형상을 보았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소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과 달리랍니다. 자, 달리 나왔죠? 마르크스의 주장과 달리랍니다. 마르크스는 지금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했었고 소비의 자율성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와 좀 반대된 내용이 나오겠죠. 보드리야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네, 바로 나왔네요. 사용 가치, 그러니까 그 기능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주장했답니다. 여기서는 보드리아는 소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나 가치가 아니랍니다. 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한 유용성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용 가치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를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이 사용 가치라는 거는 기호 가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건 뭐냐면, 아,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사용 가치랑 기혼 가치는 같은 거구나, 좀 유사한 거구나, 이걸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기억, 마르크스까지 읽었으니까 14분의 1, 2번 확인할게요. 네, 마르크스 보시면 소비가 생산에 종속되므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결국 동일하다는데 아니랬었죠. 구분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2번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네, 여기까지 맞아요. 소비자의 욕구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오히려 마르크스는 소비자의 욕구 혹은 소비 이런 거 자율성 인정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더 가셔서 세 번째 문항 가시면 그럼 기호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 기호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은 기로 구성된답니다.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서 이게 15번 문제 바로 직결되는 파트였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게 제가 문학 개념할 때 추상적 관념화의 구체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뭐라냐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감각이 눈에 보이게 하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를 구체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가셨었던 게, 아, 감각으로 지각이 되니까 얘는 구체적인 거고, 어, 감각으로 지각되는 구체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 구체성을 지녔다는 것은 바로 기표라는 거고, 의미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니까 이게 기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고 가셨으면 더 좋았습니다. 감각으로 지각된 건 구체성이란 거고 이게 기표고
의미 내용인 건 추상성이고 이게 기의라는 거. 그 다음에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면 자의적이라는 건 자유롭다. 지 마음대로란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시를 들어주는데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과의 관계, 즉 기호 체계다라는 거죠. 그 기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호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문단이었고 이게 기호 체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보시면 A 읽고 15번 문제 푸셔야 되겠죠.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봤다는데 기호 가치라는 거 아까도 말했던 사용 가치였죠.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사물 자체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어떤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장난한다. 따라서 보드리아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까지 읽었으니까 15번 보시면 15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이 아니라 기표라는 것은 아까 감각으로 지각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체성을 지니고요. 기로서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지닌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죄송해요. 더 보고.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좀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른 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된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 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체계라는 게 기호체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 지위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무서움에 그런 걸 나타내고 싶다면 히말라야 일보인데 그게 이제 점차 의미가 바뀌었던 거죠. 이제 무서움이 히말라야가 아니라는 거죠. 무서움을 나타내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맞춰서 상징체가 변화했으니까 이제 나는 히말라야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구매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따라서 보면 따라서는 이 앞부분이 따라서는 왜냐하면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의 이유는 지금 바로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16번 바로 보시면 이 디귿과 관련된 건데 디귿은 기호체계, 상징체계가 변화에 따라 욕구가 변하는 건데 답은 3번이었죠. 기호 가치가 변하면 사물의 욕구도 변한다. 네, 너무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답니다.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할 때 현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에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됩니다. 가령 예시를 들어주는데 텔레비전 속에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라는 거. 자,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보드리아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이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 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규정되나 보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했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점을 시사한다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에 남은 문제 잠깐 확인하시면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니은 보시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경쟁함으로 기호체계가 소비의 원인이다. 네, 이게 그대로 나왔었죠. 3번부터 보시면 보드리아르는 자율성은 존재했는데 대신 이게 틀렸죠.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댔죠. 그 다음에 4번 개인에게 욕구가 강제되면 소비를 통해 집단 간의 사회적 차이가 소멸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생긴댔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근데 지금 보드리아가 얘기한 건 대중매체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매체가 강제한다. 욕구를 강제한다는 거였거든요. 보기 보시면 개성이랑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 광고 문구. 이건 바로 대중매체죠. 이 대중매체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건데, 지금 보기에서는 좀 개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드리아가 이걸 보면, 아니야, 너네가 말한 그 개성 다, 이런 광고 문구 같은 대중매체가 너희들한테 강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렸다는 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순의 면양전가였고 나는 백석의 가재미 나귀였습니다. 네, 이 송순의 면양전가는 제가 어떻게든 무조건 알고 계시려 했었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송순의 면양전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연 친화 가설이었죠. 이 자연 친화 가설은 일단 자연 너무 좋다. 내용도 있는데 대신 하나 더 추가있는 게 임금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즐길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송순의 면왕정가는 이 자연 친화 가설을 트렌드를 만드는 스타일을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9번부터 빠르게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답은 5번이었죠. 계절감을 확인하는 사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찾아라 라는 거였는데 일단 나에선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나는 바로 여기 시허연 눈 이게 바로 겨울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정말 많았죠. 제일 첫 번째 이건 꼭 기억해 두랬죠. 녹양과 녹음. 녹양과 녹음은 풀이 우거진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여름에 계절 나타냈고 여기서 체크 못하셨더라도 이 부분 체크할 수 있었죠. 누렇게 익은 벼 가을 그 다음에 빙설 겨울 그래서 여기서 다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9번 1번부터 보시면 색채 언은 있었습니다. 색채 언은 있었지만 대신에 역동성을 드러내는 건 없었고요. 말을 거내는 방식 둘 다 없었고 영탄적 표현 가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쇄적 표현 둘 다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다음 20번 답은 5번이었죠. 미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느낀 체념이라는 건데 체념은 포기와 관련된 건데 미음분 보시면 제가 언제 이런 문제는 미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음의 앞뒤로 확인하려 했죠.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 소장마장을 가보나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해도 나귀를 팔겠다는 없다. 얼마 전에 어느 아이가 재래종의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존말로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를 구하는 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번에 답 5번 체크하셨으면 됐고요. 그다음 21번 이거는 쉬웠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시면 답은 3번이었죠. 이상과 저산에서 번거로움과 버릴 힘이 전혀 없으면 동시에 이렇게 화살을 보면서 인간 세상에 번잡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전혀 잊은 거였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A는 술, B는 이 물선이었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보통 술은 고전 문학에서 특히 고전 시가, 그러니까 자연 친화에서는
분위기를 더 업시키는 걸 했었죠. 흥을 심화시키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기쁨을 확장하는 거 다 맞았습니다. 1번부터 뭐 심리적 위안까지는 볼 수 있겠죠. 세모 표시. 근데 고독감을 느끼게 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다음 3번 내면감, 내면의 만족감 뭐 맞다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 애매하고요. 4번 삶의 목표까지는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심경 변화 이건 더 애매하고 그다음 이상적 세계는 보통 자연 신화하면 이상적 세계 무릉도원인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윤리적 삶의 태도 역시 확실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인 건 22번의 답 1번 체크하면 되시겠고요. 자, 그다음에 정철의 송민곡과 나에서는 권근의 주홍설이었는데 꼭 기억해 두는 게 이 설이라는 한자. 이 설이라는 한자는 꼭 기억해 두시라 했었죠. 왜냐면 이 설이라는 한자는 고전 수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는데 무슨 설인데 이 한자로 끝났다. 아, 그럼 얘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구나. 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손과 주홍이랄 때 보통 이 손이라는 존재는 이 객체, 그러니까 손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깨달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 하는 얘기는 보통 깨달음과 관련이 없고요. 이 주옹 할 때 이 옹이라는 글자가 늙은이 옹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손이 물어보고 주엉이 말해주면서 깨달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자는 좀 센스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늙은이 옹자가 있으면 깨달음을 주는 거고 손이라는 한자 있으면 보통 깨달음이 없다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23번부터 보시면 가와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찾으시면 답은 1번 서리적 표현인데 서리적 표현이란 것은 서리법.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끝내서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답 정도 생각하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내 옷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라는 거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울려 라고 대답해 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가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하늘이야 원망하라 사람이 허물하냐 서리법 있고요. 그럼 나에서는 여기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서리법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다른 선지도 보면 점층적 방식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점차 커지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상을 예찬하는 건 없었죠. 반어적 진술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인데 비판 의식까지는 나에선 있었죠. 근데 명령적 어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4번 가를 이해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제가 언제나 조심하는 게 원망,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에서는 원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유배 가사에서 임금님을 그리하고 임금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에 대한 복수는 정철의 송민고가 삼위인고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더군다나 내 몸 지은 죄가 조물의 탓이라는 하사의 환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관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원망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조물이란 게 뭐냐면 조물주. 이 조물주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운명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탓이란 건 운명 탓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운명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민국과 삼인국에서 원망의 감정을 볼 수 없었고요. 25번. 네, 이런 거 송민국과 삼인국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 생각 마오 하는 거는 중심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위로하는 거였었죠. 26번 나의 기억과 니은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디귿이 풍랑이었죠. 근데 이 풍랑이란 것은 주홍이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홍이 위태로움 느끼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죠. 네,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 네, 이거는
기술 질문이었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이거는 대신에 좀 우리 생활과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크게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27번에 가에 의한 내용 적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 읽으시면서 실시간으로 푸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28번 기억이 이후로 추론하랍니다. 제가 언제나 추론하는 문제는 꼭 조심하시라 했었고 앞에 디귿의 전제에 대한 문제처럼 얘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9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거. 그다음에 30번 역시 얘도 다 본문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본문 읽어보면 양면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얘기한다.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 예를 들었죠.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사용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을 미치는 것으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된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것은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가진다.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양면 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므로 한쪽 이용자 집단에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27번에 1번, 2번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양면 시장에서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쵸? 왜냐면 거래 비용을 절감시킨다 했으니까. 2번 카드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네, 그쵸? 계속 이 얘기 했었죠? 3번 카드 결제 시스템에는 반드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댔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용료랑 수익 창출 공짜 미끼 전략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플랫폼 이용료를 결정하는 가격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가격 구조란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냐를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쪽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카드사가 증가했는데 다른 집단 가맹점의 효용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가맹점들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가맹점들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된다. 이런 거. 네,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한번 27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이용료는 이용자 집단의 수요와 공급에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했었죠. 플랫폼 이용료는 사업자에 의해 결정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됐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한편 가격 구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양면 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카드 회원의 수요 가격성이 높은 경우 연회비가 오르게 된다면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하고, 만약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연회비를 올려도 가격이죠. 가격을 올려도 수요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거.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집단의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 높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확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확 높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이용료 집단 부과한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를 늘린다는 건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용자 수를 왜 늘리죠? 플랫폼 사용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에 있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 합니다. 그래서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한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여기서 어, 아이고, 낮은 이용료를 부과했대. 이게 바로 최적의 이용료죠. 이 최적의 이용료를 왜 부과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기업에선 지금 낮은 이용료, 최적의 이용료 부과해서 이용자 수를 늘린대요. 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믿기와 프리미엄이 있다. 공짜 믿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들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업과 관련된 문제 28번 보시면, 왜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냐? 이용자 수를 왜 늘리냐? 바로 다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였었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 수가 늘어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번 선지는 그냥 기업과 같은 말이죠. 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해? 하게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3번에 수요의 가격 점수 높은 집단의 이용료는 상대 집단의 수익이 되겠다. 근데 상대 집단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집점 네트워크 외부성이 여기서 등장하면 안 되죠. 여기 계속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마지막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튜브 생각하시면 좀 편하긴 하다. A사가 서비스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초기에 콘텐츠 소비자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조회수에 비례하는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수를 확보하였다. 이용자 수가 어느 수준에 이르자 A사의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생겨났고, A사는 이들의 광고 비용을 받음으로써 이윤을 창출했다. 이후 A사의 사이트를 모방한 다른 사이트가 생겨나자 A사의 이용자 수가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한다. A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수익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사이트에 유입시켰고, 그 결과 콘텐츠 소비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A사는 광고 비용을 올리게 된다. 이때 광고주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지. 지금 보면 비용이 증가했어요. 가격이 증가했는데 광고주들의 수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 얘는 지금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죠. 음. 한편 A사는 광고를 시청하진 않고도 콘텐츠에 열람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9번, 30번 보시면 29번의 답은 3번이었죠. A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얘네들이 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을 극대화해?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거였죠. 그다음 마지막 30번. A사의 사이트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황을 보았을 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광고주들은 수의 가격 탄성이 낮았죠. 낮았지만 만약 A사가 출시한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 이탈할 가능성이 컸었죠. 왜냐면 지금 광고주들은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 비용을 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요금제 쓰면서 광고를 안 봐. 그럼 굳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답은 2번 체크하셨으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2월 22일에 봤던 열매국어 2월 월간 테스트 해설 강의였고요. 네, 이 해설지는 바로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